안녕하십니까. 요즘에는 우리 안녕이라는 말이 참 무색할 정도로 이 세계 곳곳이 참 위험스럽고 또 위기가 계속 증폭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과 그 전쟁이 다행스럽게도 휴전이 이루어졌지만 며칠에 그쳤을 뿐이고 또다시 재개된 지금 상황에는 며칠 만에 지금 굉장히 많은 사상자가 또 급증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러나 휴전은 그런 겁니다. 말 그대로 휴전은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전쟁이 잠깐 멈추고 쉬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팔레스타인과 이란 사이의 휴전을 불안하게 보는 우리 마음과 연결해서 본다면 한반도는 이보다 더 심각합니다. 우리는 1950년에서 53년까지 3년에 걸친 아주 정말 많은 사상자가 일어난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 비참한 일이 진행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휴전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전쟁을 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70년 동안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그것이 전쟁이 끝난 종전처럼 착각하기 쉽지만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그 모습처럼 전쟁을 쉰 겁니다. 그러나 한반도 상황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남과 북의 정부에서 9.19 협정을 파기하는 그런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9.19 협정이 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휴전선을 중심으로 해서 남과 북으로 지금 대치 상태에 있습니다. 최소한 휴전선이 있기 때문에 남과 북이 직접적으로 군대와 군대가 맞닥뜨리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전쟁이, 휴전이 유지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휴전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휴전선을 기점으로 해서 남쪽 그리고 휴전선을 기점으로 해서 북쪽에 비무장지대라고 하는 완충지대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나 말이 비무장지대지 아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비무장지대는 남과 북도 수없이 많은 무장 군인들과 무기들, 위험한 무기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총격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위반 행위들, 살상의 공격들이 53년 휴전부터 지금까지 70년 동안 간간히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촉즉발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9.19 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비무장지대의 본래 목적처럼 남쪽, 북쪽도 그 비무장지대에서 위험한 무기들을 더 이상 배치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남한은 남쪽 더 아랫부분으로 빼고 북쪽도 그 북방 한계선 그 위쪽으로 뺀 약속이 바로 9.19 협정이고 지금까지는 대체로 잘 지켜졌습니다. 그런데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9.19 협정을 스스로 상대방의 위협을 빌미로 해서 다시 파기했다는 것은 남정부나 북쪽 정부나 지금 정신이 없는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훨씬 더 위험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번 국제정세에서 통용되는 세 가지의 원칙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한반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첫 번째 원칙은 뭡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세상에 완전 평면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다 굴곡이 있고 높낮이에 경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쪽이 계속 솟아오르고 한쪽이 계속 기울어 떨어진다면 그것을 운동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거기서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뛰어다니고 걸어다닐 수 있을까요?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국제정세가 그와 같습니다. 한쪽이 지나치게 솟아오르고 한쪽이 지나치게 떨어지는 그 기울기 경사가 점점 높아지고 그게 일방적이 되면 기우는 측에서 가만히 있지 않고 반드시 뭔가 또 다른 계획을 파국이 일어나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 한반도 문제에 적용해 본다면 1990년대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1990년대는 무엇이 형성이 됩니까? 소련을 비롯해서 사회주의 국가들이 전부 몰락하면서 그 이전까지 60년 동안 지속되어 오던 공산 측과 그리고 서방 측이라고 얘기하는 자유민주주의 세력의 냉전 체제가 끝났습니다. 동굴아파가 전부 다 체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30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체제 경쟁이나 아니면 이념 대립이 세계적으로 그렇게 극단적으로 그것 가지고 분쟁이 격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한반도는 어떻습니까? 바로 그 냉전 체제의 한반도의 모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쟁 이후에 70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분단 체제입니다. 북쪽에 사회주의 정부, 또 남쪽에 자유민주주의 정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가 적대하고 미워하고 냉전 체제에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동서쪽도 이미 통일이 되어 있지만 통일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남과 북은 체제의 평화의 시대로 돌입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숙제였습니다. 30년 전에 그런 노력이 있었습니다. 남과 북은 유엔을 동시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고 또 비핵화 선언을 했습니다. 핵을 서로 개발하지 않겠다. 그리고 서로를 침공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90년, 91년, 92년 그 사이에 계속 이루어지면서 남과 북 사이에 참 아름다운 변화들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그 분단 체제가 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 전쟁도 단순히 남과 북만 싸운 것이 아니라 또 관련된 주변 열강들이 함께 했었고, 또 유엔군이라고 하는 또 서방 측의 많은 군대들이 함께 동원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의 국가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나 일본, 그리고 또 서구 유럽 국가들이 함께 이 한반도의 분단 체제를 바꾸는데, 평화 체제로 바꾸는데 함께 협력해 줘야 됩니다. 그 협력의 모습은 교차 승인입니다. 대한민국은 옛 공산권 국가들, 소련이나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쿠바나 이런 옛 공산권 국가들이 수교해 주고, 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북한은 우리 서방 측,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이 서로 수교해 주면서 우린 더 이상 싸우지 않겠다라고 서로 협정을 맺을 때 비로소 분단 체제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대한민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해서 옛 공산권 국가들과 다 수교했습니다. 어떤 나라 하나 빠짐없이 전부 수교하고 30년 동안 좋은 관계를 맺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한 미국과 일본을 비롯해서 서방 측들은 북한과 수교해주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수교해야 문제가 끝나는 건데 이쪽에서는 수교해 주는데 저쪽에서는 수교를 거부했습니다. 북한이 수교를 거부했을까요? 북한은 지금도 오매불망 수교하기를 바라지만 서방 측에서 거절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서방 측이 볼 때 북한이 오래가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냥 놔둬도 스스로 망할 나라에 복잡하고 힘들게 북한하고 협상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렇게 판단하게 된 이유들이 90년대에 잇따라 벌어집니다. 1994년도에 북한을 창건했고 오랫동안 1인 절대 권력을 행사했었던 김일성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90년대 중반부터 거의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북한은 계속 자연재해와 식량난과 경제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난의 행군의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는 북한은 망할 거다. 가만히 기다려도 망할 나라와 수교할 이유가 없다. 협상할 이유가 없다. 라고 하면서 망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전략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북한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신들에게 좀 전에 얘기했듯이 계속 기울어지는 운동장이 더 기울어지고 경사각도가 계속 높아지면서 자기들에게 불리한 위치로 가는 상황에서 북한이 살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게 되는 것도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 자구책이 뭐였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핵과 미사일입니다. 90년대 초반부터 핵 개발을 시작하였지만 그때는 정말 별것도 아닌 그런 정도의 위협 정도라고, 시도 정도였다고 하면 3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핵무기가 이미 확실하게 개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일 뿐만 아니라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수단, 미사일이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일본, 그리고 바다 건너 태평양 건너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그 미사일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시간을 두고 북한이 망하기를 기다렸는데
한반도는 더욱 위험해지고 북한은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우리는 계속 북한을 압박했지만 북한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그런 기대와 환상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북한을 조금 더 압박하면, 북한을 조금 더 공격하면 북한도 곧 망할 것이다 라는 헛된 망상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 몇 번의 극적인 전환을 시도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2000년도에 처음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두 번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생생하게 기억하듯이 2018년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북한이 먼저 극적인 전환의 협상을 제안한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받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받으면서 2년 동안 굉장히 급속도로 남북한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사이에 교차 승인의 바람이 불면서 한반도가 정말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2년의 짧은 노력 속에서 북미 2차 회담이 무너지면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전보다 더 위험해진 협상의 창구를 스스로 다 봉쇄해버린 아주 위험한 상태에 지금 돌입해 있습니다. 단순히 남과 북 사이만 긴장 상태에 돌입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한미일과 북중러의 또 다른 신냉전 체제가 아주 굳건하게 동북아와 전 세계적으로 예전에 있었던 냉전 체제보다 더 격화된 그런 위험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두 번째 공식과 연결이 됩니다. 두 번째 공식은 뭐였을까요? 풍선 효과입니다. 풍선 효과는 풍선을 크게 불어서 어느 한쪽을 내가 움켜쥐면 그 움켜쥔 부분이 이렇게 움푹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이 반드시 어느 약한 부분으로 다시 튀어나오게 돼 있는 거죠. 압력이라는 것은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는 항상 동일하기 때문에 한쪽을 붙들면 다른 쪽이 약한 부분이 그 여러 풍선에 있는 그 위치 가운데서 가장 약한 부분이 다시 튀어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것은 세계 정세의 정설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또 한반도 우리 위기 상황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정부는 그동안 보수정부, 진보정부, 보수정부, 진보정부 하면서 계속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실 국내외 정책들이 많이 변화된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한 가지만큼은 지켜진 원칙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한국 정부는 한반도를 벗어난 다른 외국의 국제 분쟁에 휘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스스로 자제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미국이 아니거든요. 우린 중국이 아닙니다. 우린 러시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상황 자체도 위험한데 국제 분쟁에 휘말려 드는 것은 위험한 것이죠. 이건 우리가 비근하게 잘 알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도 철칙으로 지켜왔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고 난 다음부터 어떻습니까? 지금 한미일 동맹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세계 곳곳에 있는 모든 분쟁에 대해서 한국이 개입하기를 원하고 또 발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국제적인 수위 안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한국에서 무기를 반입해주고 또 젤린스키 대통령을 만나서 우리는 당신들을 후원할 것이다. 러시아를 비난하는 그런 일들을 서슴지 않게 벌였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대만 사이의 분쟁에도 언제든 개입할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동에서 지금 전쟁이 격화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어떤 얘기를 할지 위험한 상황에 벌어져 있는데 한반도는 여전히 위기 상황입니다. 그러면 한쪽 상황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움푹 들어갔다고 했을 때 약한 부분이 터져 나오는 그 현상들을 풍선효과처럼 전 세계의 어느 곳에서 분쟁이 일어날 때 그것이 한반도로 이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한반도에서 국지전이라도 일어나면 또 그것이 세계의 다른 곳으로 파급되는 효과들은 더 빨라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한반도 위기 상황을 관리해야 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국제 분쟁에 두려움 없이 마구 개입하는 위험한 일들이 지금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법칙입니다. 세 번째 법칙은 세계에 우리는 여러 곳곳에 테러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사실은 전쟁은 그보다 더 무서운 상황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러가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분쟁, 지역적인 분쟁이 전쟁으로 격화되지 않도록 우리는 매우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9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의 30년 동안에 한반도 상황은 국지적인 위기, 긴장, 이게 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는 부분으로 계속 발전해 왔습니다. 2001년도에 있었던 9.11 테러로 인해서 미국이 테러를 지원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악의 축이라는 이름으로 비난을 하고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북한을 거기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테러 세력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북한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프가니스탄과 중동에 아무런 개입이 없었던 북한을 거기에다가 끌어들이면서 적대하는 정책이 미국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오면서 미국은 북한과 대화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오랫동안 벌여왔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북한은 단순한 테러 세력이 아닙니다. 하나의 엄연한 국가일 뿐만 아니라 가면 갈수록 굉장히 위험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반드시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의 위기가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든 원치 않든 좋든 싫든 북한과 대화해야 됩니다. 단순히 테러 세력이라고 하면서 북한을 무시하고 계속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을수록 북한은 계속 자신들의 존재감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착각을 하나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몰락하면, 갑자기 김정은 정권이 무너진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무너지면 아마 한반도 전체를 통일할 수 있을 것이고, 한반도가 통일되면 주변 어떤 나라에 뒤지지 않는 이 동북아의 맹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착각입니다. 훨씬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만약에 북한이 어느 날 갑자기 정권이 사라지게 되면 그냥 그것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어떤 군부 세력 누군가가 정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가 핵 단추를 가지고 어떤 협상을,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남한을 상대로 어떤 위기를 벌일지 모릅니다. 이거는 우리 영화 속에서도 재미있는 시나리오처럼 많이 일어났습니다. 90년대 말에 간첩 리철진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고, 그리고 2000년대 초에 우리가 유명하게 잘 알고 있는 쉬리라는 영화가 있었고, 또 최근에는 강철비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죠. 그 내용들 다 동일한 소재는 북한의 비상사태가 일어날 때 대한민국이 한반도를 통일하는 아주 그런 아름다운 시나리오가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에 큰 위기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충분히 설득력 있는 아주 실제적인 시나리오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전이나 동북아의 전체 전쟁의 격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한반도의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여러분, 우리 결론적으로 한반도에는 평화와 대화밖에 없습니다. 통일은 오히려 먼 얘기입니다. 일단 분쟁을 멈춰야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이미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멈추기 어렵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계속 남쪽이든 북쪽이든 명분 쌓기로만 벌어지는 이런 일들을 멈춰야 됩니다. 북쪽이 더 위험하냐, 남쪽이 더 위험하냐, 네가 잘했느냐, 내가 잘했냐 라는 것을 다투고 싸울 일이 없이 일단 멈춰야 됩니다. 대화해야 됩니다. 협상해야 됩니다. 북한을 대화 파트너로 인정해야 됩니다. 미국이 인정해야 되지만 가장 먼저는 한반도의 당사자인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을 인정해야 됩니다. 협상을 제안해야 됩니다. 이 일이 머지않아 다시 시작돼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교회는
우리가 한반도 상황을 전체적으로 잘 알지 못할지라도 한반도에 평화가 올 수 있도록, 북한을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고 다시금 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그러한 여론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함께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